네, 검찰이 오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럽 버닝썬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문호 공동대표가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오늘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 받고 있는 혐의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네. 이것을 또 유포했다는 겁니다. 예. 각각의 죄가 성립을 하고요. 예. 피해자가 지금 뭐 10여 명 이야기 나오고 있죠. 피해자도 많고 이게 이뤄진 이 범행이 일어난 기간이 8개월 정도예요. 예. 8개월 정도의 10명의 여성의 몰래 찍고 올렸다라는 것은 거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하고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은 이런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예.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몰카 의혹 외에도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어서 이거에 따른 뭐 처벌 이런 것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네, 됩니까? 이거는 지금 뭐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예. 언론에서 이거와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네. 예전에 2016년에 정준현 씨가 수사를 받을 당시에 예. 그때 본인의 휴대폰을 한 사설 복구 업체에 맡겼는데 그때 경찰이 오히려 사설 복구 업체에 전화해서 예.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확인서를 써달라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 예.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혹시 경찰이 뭔가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 뭘 봐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은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광수대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지는 아직 뭐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버닝썬 사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 의혹들이 뻗어져 나온 건데 지금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문호 공동대표도 지금 영장 심사를 받는 중인데 네.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개인이 그 이문호 공동대표 본인이 마약을 투여했는지 예. 여부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버닝썬 내에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벌써 MD 3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버닝썬 안에서 이런 마약 유통에 어떻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직적으로 유통이 된 거에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마약과 관련해서는요. 근데 앞서 이제 모발과 소변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부 마약 양성 검사가 나왔죠. 양성 예.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문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혐의는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본인은 이제 무죄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우선 마약 수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속을 원칙으로 좀 하는데요. 그래요? 단순 투약보다 특히 이 유통된 부분, 예. 이 조직적인 유통 부분에 관여가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경찰이 소명을 한다면 예. 이건 이 영장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촉발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한 분입니다. 버닝썬에서 본인이 이제 폭력을 당하면서 굉장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김상교 씨입니다. 이미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일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이렇게 사태가 터지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국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막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맡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저 말고 다른 그런 이제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네, 공권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김상교 씨가 했네요. 뭐 그 공권력은 아마도 이제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경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경찰에 출석한 거는 일단 그 피고소이신 분입니다. 실제 혐의를 뭐 받고 있나 보죠? 이제 저분이
김상교 씨가 작년 11월에 이제 폭로를 했죠. 네네. 내용은 자신이 이제 버닝썬에 갔는데 버닝썬 클럽 안에서 한 여성이 강제적으로 어떤 직원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는 걸 그걸 네네. 목격하고 도와주려다 보는데 갑자기 그 장모이사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보안 요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예. 본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나를 입건하고 나를 데려가면서 폭행을 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도 그렇고 예. 이 장모이사도 그렇고 그건 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예. 피고소인 자격으로 오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인권위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김 씨가 이제 공권력에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이 김상교 씨의 어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예. 이 체포 과정 그리고 체포된 이후의 이 상황이 굉장히 뭔가 부당하다라는 예. 취지의 그런 진정을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후에 CCTV며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후에 이제 예.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우선은 김상교 씨 이 체포 상황이 좀 부풀려져 있었다라는 게 하나 밝혀졌습니다. 예. 그 체포하는 그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20분 동안 이 클럽의 그 업무를 방해했다? 방해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예. 이런 식의 기록이 돼 있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 20분 동안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 한 2분 정도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고요. 예. 경찰에게 욕설은 딱 한 차례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김상교 씨의 어떤 언행 부분이 부풀려져 있었고요. 네. 그 외에 우리가 체포를 하면은 일명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고 하죠. 예.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미란다 원칙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고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급박한 경우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체포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김상교 씨가 당시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상교 씨가 나 119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김상교 씨의 어머니가 와서 119를 불렀는데 119 요원이 와서 그렇게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왔지만은 김상교 씨가 막 침을 뱉거나 이런 행동을 보여서 수갑을 채우냐고 또 보내지 못했다 이런 거였는데 예. 인권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구급대원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 진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경찰이 오히려 이건 응급 상황 아니고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구급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경찰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혹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흔히 우리가 경찰총장의 그 존재 많이 궁금했었는데 윤모총경입니다. 윤모총경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고 오늘 출금 금지 조치도 네. 내려졌어요. 근데 또 여기에 지금 네. 부인도 수사망에 오르고 현직인데 이제 김모 경정이라는 분도 수사망에 올랐다면서요? 네, 어떻게 그 된 상황이죠? 윤모 총경의 부인이 이제 김모 경정인데요. 말레이시아 주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수사 대상으로 올랐냐면은 네네네. 얼마 전에 그 최종훈 씨, 가수 최종훈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예. 최종훈 씨가 그 윤모 총경의 부인인 이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좀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쨌든 재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재물을 줬기 때문에 네네. 이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귀국 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이 김모 경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K-팝 티켓이 있었군요. 그럼 조사를 하긴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주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다뤘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님 살해 그 사건인데 의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 피의자 네. 1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3명은 이제 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4명 정도로 다시 이제 넓혀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 싶어요. 4명의 범행을 보니까 대낮에 CCTV가 있는데 4명이 몰려다니고 살해한 방법이나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을 각각 또
보관을 한 거죠. 그 네, 시신을. 네. 그런 점들만 봐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어떤 점이 그럼 이 사건이 제일 이상한 건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이상한 점이 참 많은데요. 네네네. 우선 살해한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현장에는 지금 이번에 검거된 예. 그 피의자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도주한 그 중국 국적의 그 3명. 예, 예. 우선 이 4명으로 우선 그 살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제일 이상했던 거는 우선 계획범입니다. 예. 이제 살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미리 가서 있었고요. 예. 그 부모의 집에 가 있었고 네. 또 지금 이 피의자가 3명 그 중국 국적의 그 3명을 먼저 모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고용을 했어요. 예. 미리 예. 준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공범들은 미리 주변을 정리합니다. 범행을 하기 전에. 미리 네. 본인의 주변을 정리하고 범행이 있자마자 또 바로 중국으로 떠났어요. 이런 점들 보면 계획범인데 문제는 계획범치고는 CCTV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CCTV로부터 피하죠. CCTV를 확인을 해서 네네. 누가 범인지를 찾는데 네네. CCTV가 있는데 대낮에 그냥 본인의 얼굴, 차량을 다 드러내고 다녔어요. 네. 예. 이런 점들 그리고 또 이 범행이 밝혀지자마자 바로 또 이 주범은 또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범행을 마치 뭐 나는 들켜도 상관없어 이런 그런 그 모양새들을 좀 취해요. 예. 그래서 이게 계획범이면 보통 자신이 드러날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CCTV를 피해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드러나도 걸려도 상관없어 이런 그런 방법들이 보이거든요. 예. 이 점이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합니다. 근데요. 그 점들은 이제 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이상한 행동을 왜 그렇죠.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누구를 살해를 하면 예, 예. 범행 동기, 살인의 동기를 가장 먼저 보는데 예. 지금 잡힌 피의자 말로는 네. 내가 이 이희진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예. 갚지 않아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예. 보통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서로 이 돈을 갚아라 뭐해라 옥신각신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도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 게다가 예. 3명을 고용했습니다. 네. 3명을 고용까지 과연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3명을 고용까지 우리가 좀 그 납득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당일에 이 이희진 씨 부모가 이제 그 이희진 씨 동생으로부터 예. 한 5억 원 정도 그 금액이 들어있는 예. 그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5억 원을 이 부모가 받게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오히려 좀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5억 원이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희진 씨 동생이 뭐 차량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그 받은 금액 중 일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만약에 알았다면 네. 이희진 씨 동생에 대한 어떤 행적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 5억 원을 노리고 한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희진 씨 동생에 과연 아는 사람이 어떠하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 조사가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정보가 확보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방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부분이 그렇고 또 이희진 씨 부모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이 일당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좀 근데 그거는 의문이 조금 제기되고 확실치 않은 있어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숨어 네네. 있다가 부모가 문을 여니까 그때 같이 들어갔는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예, 예.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 하거든요. 바꿔놔서 이 지금 실종 신고가 조금 늦어졌어요. 예. 실종 신고가 사망한 날보다 좀 늦게 됐거든요. 예, 그 점에 예. 대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희진 씨의 동생이 예. 자신의 어머니와 그 SNS를 하는데 그 어머니 휴대폰을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척하고 대화를 몇 번 주고받다가 예. 이게 좀 이상하니까 집에 찾아갔다고 해요. 예, 예. 찾아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SNS로 엄마한테 이거 왜 엄마 번호가 바꿨냐? 바뀌었냐 했더니 예. 바뀐 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그 번호로 갔더니 여전히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수상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제가 뭐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예. 네.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걸 알아야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인 대로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어떻게 그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이 가죠. 네, 뭐 퍼즐이 잘 안 맞춰지니까 이제 뭐 이런 추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피의자가 진술한 이런 여러 정황들과는 좀 별개로 혹시나 그냥 이 사건에 이희진 씨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이희진 씨 동생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살해를 당했으니까 혹시 주변에 어떤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 네네. 아니냐. 이것도 뭐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요. 경찰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정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렇게 계획 범죄를 했는데 본인이 다 드러나는 방법을 했다라는 거는 예. 혹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 그렇죠. 사람으로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정말 이 범행을 실행한 사람, 요 사람들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붙잡힌 사람, 이 사람이 2천만 원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관계가 있는지부터 우선 당연히 수사를 봐야 해야 되고요. 하고요. 예. 그 외에 이 사람이 다른 제3자와 또 다른 어떤 거래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부살인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주범인 김 씨의 신병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공범이 지금 저희가 앞서 짚어본 것처럼 그들이 지금 칭다오로 가 있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서 지금 경찰에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그렇게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이제 하더라고요. 범인을 그 용의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들이 한국 국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중국인이잖아요. 예. 또 중국이 또 땅도 넓습니다. 네. 지금 뭐 적색수배 요청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돼 있는 상태니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예. 다만 요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이런 수사공조 요청에 좀 협조적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수사력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협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여중생에게 폭행당한 4살 여자아이 네. 숨진 사건인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제가 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조차도 참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예. 이게 지난 2월 8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날 그 교회 안에 유아방,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예. 여기에 한 여중생과 그리고 4살짜리 여자아이 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이 예. 아이가 여자아이가 4살짜리다 보면 자다가 많이 뒤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이 여중생이 이 여아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결국에 이제 사망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혼수 상태였을 때는 중상의 혐의였는데 네. 이제 이 4살 아이가 이제 숨졌기 때문에 네.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것 같고요. 처벌 네. 수위도 또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중상해 지금 소년이에요. 16살이니까. 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중하니까 구속이 됐고요.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중상해는 뭐 1년 이상 뭐 1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3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